형님, 이거 입고 빨리 잡채부터 만드세요. 곧 손님들 들어와요. 동서가 제 앞으로 앞치마를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화려하게 꾸며진 연회장 입구에서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 사이에 저는 정체 모를 별실 주방 한가운데 서서 앞치마를 손에 든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전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행운과 만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는 올해 36, 대기업 식품연구소에서 한식 개발을 담당하는 책임연구원 서연주입니다. 결혼한 지는 벌써 7년이 다 되어갑니다. 남편 김도형과는 대학 시절 만나 오래 연애하고 결혼했고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럭저럭 인정받으며 다니고 있었고 특별히 부러운 것 없이 평온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손아래 동서 강지혜가 저희 집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와 제 손아래 동서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 초반부터 시작된 자잘한 신경전이 결국 회사 전체를 뒤흔드는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시동생 김도훈이 강지혜를 처음 데려온 날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늦가을이었고 저희 시부모님 댁 거실에는 국화차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도훈 씨는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게 처음이라 그런지 유독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고 지혜는 반대로 지나치게 여유로운 태도로 방석에 앉았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부터 그녀는 유독 저를 뜯어보듯 쳐다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는데 그 웃음이 왠지 모르게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지혜가 동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그녀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어머, 형님이랑 저랑 나이가 같네요? 신기하다. 요즘 세상에 시댁 호칭이 뭐가 중요해요. 그냥 편하게 친구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저는 그때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첫 만남이니 그저 친해지고 싶어서 하는 말이라 여겼거든요. 시어머니가 반색하며 맞장구 쳤습니다. 어머, 얘들이 동갑이야? 그럼 더 잘 됐네. 요즘은 밖에 나가서 친구 하나 만들기도 힘든데 자매처럼 지내면 얼마나 좋아. 시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살짝 미간을 좁히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지. 처음부터 격식을 다 허물면 나중에 서운한 일이 생겨도 말을 못하는 법이다. 지혜는 그 말에도 굴하지 않고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아버님도 참 요즘 시대의 형님이고 동서고 어디 있어요.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사람 사이에는 지켜야 할 예의가 있는 법이다. 손윗사람은 손윗사람답게,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답게 존중해야 오래 탈이 없는 거야. 그 말에 지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별다른 마찰 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굳이 첫 만남부터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지혜의 말에 적당히 맞춰주었습니다. 시동생도 옆에서 흐뭇한 얼굴로 동서를 바라보고 있었으니 저 역시 그저 좋게 넘어가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지혜는 시부모님 앞에서 유독 저와 자신을 비교하는 말을 자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서로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좋아하는지 같은 이야기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비교의 대상이 점점 더 예민한 영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어느 명절날 전을 부치며 지혜가 불쑥 물었습니다. 형님도 회사 다니신다면서요?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답했습니다. 식품연구소에서 한식 개발 쪽 일하고 있어. 그럭저럭 다니고 있지. 지혜가 살짝 우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 그러시구나. 저는 이번에 상품 개발팀 팀장 달았거든요. 요즘 반찬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저희 회사 제일 잘 나가는 거 아세요? 형님도 들어보셨을 텐데. 저는 그냥 웃으며 대충 답했습니다. 딱히 자랑할 생각도 없었고 굳이 제 정확한 위치를 밝히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응, 들어본 것 같아. 좋은 회사 다니네. 지혜가 눈을 살짝 흘기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연봉은 왜 말씀을 못하세요? 설마 저보다 낮아서 부끄러우신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사람마다 회사마다 다르니까요. 이 말을 시작으로 지혜는 저를 은근히 얕잡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오히려 저를 다독였습니다. 자기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어차피 우리 집 사정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잖아.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 재수 씨가 원래 좀 승부욕이 강한 성격인 것 같더라.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굳이 제 회사 위치를 드러내서 불필요한 신경전을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겠습니다. 저는 식품연구소에서 한식 신제품 레시피와 상품 기획을 담당하는 책임연구원입니다. 맛을 보고 조합을 설계하는 능력, 그러니까 미각과 레시피 구성력만큼은 회사 내에서도 손꼽히는 편입니다. 입사 이후 꾸준히 개발해온 메뉴들이 실제 상품으로 출시되어 매출을 견인한 것도 여러 건입니다. 작년에는 사내 우수 연구원 표창까지 받았을 정도였죠. 시댁 식구들은 이런 제 회사 생활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제가 챙겨가는 반찬들을 보고 저를 손맛 좋은 며느리로만 알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큰애가 시집오고 나서 집안에 맛있는 반찬이 끊이질 않아. 시어머니가 맞장구 치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여보. 나는 처음에 연주가 식품연구소 다닌다고 해서 무슨 이상한 실험용 음식만 가져오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매번 해다 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저는 그럴 때마다 그저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굳이 제 회사 일을 시시콜콜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시부모님이 만족해 하시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상황이었으니 지혜가 제 회사 이름과 직급을 알아내고 은근히 신경전을 걸어와도 저는 굳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면 저는 지혜보다 직급도 높고 연봉도 훨씬 많았지만 그걸 밝혀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회사 안에서는 다들 아는 이야기였지만 밖에서 굳이 제 사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다 보면 왜 제가 그렇게까지 조용히 지내고 싶어 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저에게는 시댁 식구 누구도 심지어 지혜조차도 전혀 모르는 사정이 하나 있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지혜의 도발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저 말로 하는 비교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동으로도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저 이번 달부터 시부모님 용돈 조금 더 올려드리기로 했어요. 지금 형님이랑 저랑 각자 30만 원씩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이번 달부터 40만 원씩 드리려고요. 형님보다 딱 10만 원만 더 드리는 거예요. 저야 뭐 형님보다 여유가 좀 있으니까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애써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동서가 그렇게 해준다면 나야 고맙지. 지혜가 새침하게 말했습니다. 에이, 고맙긴요. 형님도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지금처럼 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전화를 굳이 저한테 해서 알리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답은 뻔했습니다. 저와 자신을 비교해서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절마다 시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의 가격을 은근히 흘리는 것도, 새로 산 가방이나 차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심지어는 시동생과 함께 다녀온 여행지를 자랑하듯 늘어놓는 것도 전부 저와의 비교를 염두에 둔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시부모님 결혼기념일에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지혜가 사진첩을 펼쳐 보이며 이런 말을 꺼낸 적도 있었습니다. 형님, 저희 이번에 유럽 여행 다녀왔잖아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파리고 여기가 스위스예요. 형님네는 요즘 어디 여행 다녀오신 데 있으세요? 제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여행 갈 시간이 잘 안 나네. 지혜가 살짝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머, 그러시구나. 그래도 연차 좀 쓰시지 그러셨어요. 하긴 뭐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다르니까요. 이 말 속에는 은근히 너희는 여유가 없어서 여행도 못 가는구나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굳이 반박하지 않고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서히 쌓여가는 앙금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계속되는 무시와 비교 앞에서 감정이 상하기 마련이니까요. 지혜의 도발은 회사 이야기로도 이어졌습니다. 하루는 가족 모임 자리에서 지혜가 자신의 회사 성과를 한참 자랑하다가 저에게 불쑥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혜가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형님, 그런데 형님 회사에서는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매번 물어봐도 형님이 자세히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궁금하잖아요. 설마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라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애써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한식 신메뉴 개발하는 일이야. 크게 대단할 것도 없어. 지혜가 걱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에이, 그래도 대기업이잖아요. 저희 회사보다는 훨씬 크고 안정적이니까 부러운 부분도 있죠. 그런데 형님, 제가 듣기로는 그 회사 연구직들은 다들 실적 압박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던데 형님은 괜찮으세요? 팀장도 못 달고 그냥 연구원으로 있으면 좀 힘들지 않아요? 이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몇 년 전에 책임연구원으로 승진했고 팀 내에서도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굳이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온 건지 아니면 일부러 저를 낮추려고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제가 짧게 답했습니다. 뭐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지혜가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저는 요즘 승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이번에 본부장 자리 하나 비는데 제가 유력 후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축하한다는 말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굳이 제 위치를 정확히 밝혀서 우위를 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까지 저를 낮잡아 보는 지혜의 태도 앞에서는 조금씩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댁에 김장을 도와드리러 가야 하는데 저희 부부는 사실 김치를 잘 먹지 않아서 제대로 된 레시피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혜가 자기가 대신 김장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형님, 이번에 어머님이 김치 좀 해달라고 하시던데 이번에도 형님 쪽에서 준비하실 거예요? 제가 난감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게 우리 집에서는 김치를 잘 안 먹어서 제대로 된 레시피가 없거든. 지금 인터넷으로 찾아보고는 있는데 마땅한 게 없네.
지혜가 반색하며 말했습니다. 형님도 못하는 게 있네요. 이번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레시피 만들어서 가져갈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제가 알아서 김장 준비해 갈게요. 이날만큼은 지혜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해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저희 집에 찾아온 지혜에게 간단히 저녁을 대접하고 가져온 레시피도 같이 찬찬히 후쳐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지혜가 유독 저희 집을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지혜가 저희 집 서재를 둘러보다가 책장 한쪽에 꽂혀있던 낡은 노트 하나를 발견하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노트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형님, 이건 뭐예요? 무슨 요리 노트 같은데. 저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아, 그거 결혼 준비할 때 내가 개인적으로 끄적여 놓은 거야. 언젠가 시댁 식구들한테 직접 요리해서 대접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구상해 본 건데 결국 한 번도 제대로 완성해 본 적은 없어. 나 요리 손맛이 별로거든. 지혜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어머, 형님도 그런 거 있으시구나. 좀 봐도 돼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노트를 건넸습니다. 지혜는 한참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나지막이 감탄사를 흘렸습니다. 와, 이거 아이디어 진짜 신선한데요? 이런 것도 생각하실 줄 아셨네요.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칭찬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지혜는 몇 차례 더 저희 집을 방문하며 은근슬쩍 그 노트에 대해 물어보곤 했습니다. 지혜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형님, 저번에 그 노트 아직 갖고 계세요? 요즘도 그런 아이디어 구상하고 그러세요? 제가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서재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거 잘 안 봐. 어차피 내가 만들어봤자 맛이 안 나니까. 저는 이 대화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잡담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 노트가 나중에 얼마나 큰 화근이 될지 그때는 정말이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도 동서가 준비한 김치를 드시고 동서에 대한 신뢰가 조금 생긴 듯 했습니다. 동서도 이제 시댁과 좀 가까워진 듯 보였고 저는 그래서 나름 안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저와 자신을 비교하며 괴롭히는 일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김장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환갑잔치가 열렸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큰 행사였기에 저도 몇 주 전부터 어떤 선물을 준비할지 어떤 옷을 입고 갈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행사 당일 지혜는 화려한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께 선물로 드린 것도 값비싼 건강식품 세트였는데 포장부터 남달랐습니다. 지혜가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요즘 인기 많은 홍삼 브랜드예요. 백화점에서 특별히 예약해서 겨우 구했어요. 가격이 좀 나가긴 하는데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시어머니는 감격한 표정으로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부부도 미리 준비한 마사지 이용권과 옷 선물을 드렸는데 지혜의 선물에 비하면 다소 소박해 보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지혜는 은근슬쩍 가격 이야기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형님, 이번 선물 얼마짜리예요? 저는 이번에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썼거든요. 어머님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저는 애써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머님이 평소에 필요하다고 하시던 걸로 준비했어. 지혜가 은근히 비꼬듯 말했습니다. 어머, 그러시구나.
그래도 이런 날은 좀 통 크게 쓰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네 회사 연봉 생각하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텐데. 이 말에 저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제 경제력을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그녀와의 거리를 두고 싶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아버지가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물이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가격이 뭐가 중요하니? 다들 애써 준비해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지혜는 그 말에 살짝 무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시 화제를 돌려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참, 저 이번에 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완전 대박 조짐이 보여요. 조만간 승진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요. 시어머니가 반색하며 물으셨습니다. 어머, 정말이니? 우리 작은애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대단하다. 지혜는 그로부터 얼마 뒤 회사에서 신메뉴 개발에 성공했다며 저희 부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지혜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저 이번에 신메뉴 개발 완전 대박 났어요. 회사에서 엄청 주목받고 있어요. 조만간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 그 연락을 받고도 함께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들지는 않았습니다. 은연중에 저를 무시해온 사람인데 순수하게 기뻐해준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댁 눈치가 있으니 축하한다는 말은 건넸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지혜는 정말로 상품 개발팀 본부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반찬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본부장이라면 상당한 요직입니다. 회사 내 실세로 발돋움한 셈이었죠. 지혜는 뛸 듯이 기뻐하며 온 가족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지혜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이번에 본부장 됐어요. 저희 회사에서 여자로서는 최연소 본부장이래요. 시부모님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시아버지가 흐뭇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작은애가 이렇게 큰일을 해냈구나. 정말 대단하다. 저와 남편도 물론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저 이번에 본부장 취임 기념으로 감사 만찬을 크게 열려고 하는데요. 가족들도 다 오고 회사 임원들이랑 거래처, 가맹점 대표님들도 초대할 거예요. 형님도 꼭 와주셔야 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가족 행사인 줄로만 알았으니까요. 그래, 축하할 일인데 당연히 가야지. 날짜 정해지면 알려줘. 지혜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고마워요, 형님. 그날 꼭 오셔야 해요.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러겠다고 답했습니다. 그저 시동생 부부 축하하는 자리에 형님으로서 얼굴을 비추면 되는 줄로만 알았으니까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더니 남편도 딱히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본부장 됐으니 그럴 만도 하지. 우리도 얼굴 비추고 축하해주고 오면 되지 뭐. 우리 부부는 그렇게 별다른 의심 없이 만찬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행사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그 초대에 얼마나 깊은 함정이 숨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만찬 당일 저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족 모임인 줄 알았기에 크게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사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행사장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고 정장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커다란 화환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화환 리본에는 온갖 회사명과 대표이사, 이사, 부장 등 낯선 직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하기로 되어 있어서 저 혼자 먼저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입구에서 안내를 맡은 직원이 제게 명찰을 건네주며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답했습니다. 서연주입니다. 강지의 본부장님 가족으로 왔는데요. 직원이 명단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직원은 명단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가족분들은 오늘 별도로 준비하실 게 있다고 본부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요. 잠시 이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직원을 따라갔습니다. 걸어가는 복도 벽면에는 지혜의 회사 로고와 함께 이번에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라는 반찬 라인의 홍보 배너가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배너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전략적 투자 유치 설명회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는데 그때는 그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회사에서 준비한 여러 홍보 문구 중 하나이겠거니 여기고 지나쳤을 뿐입니다. 복도를 지나며 마주친 직원들은 하나같이 분주한 얼굴로 서류철과 태블릿을 들고 오갔습니다. 단순한 가족 축하 자리라면 있을 수 없는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미 안내 직원을 따라 걷고 있던 터라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혜가 다가와 제 팔을 붙잡고 주방 쪽 별실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화려한 화장과 완벽하게 세팅된 헤어스타일, 값비싸 보이는 정장 차림의 지혜는 평소보다 훨씬 당당하고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혜가 앞치마를 제 앞으로 던지듯 내밀며 말했습니다. 형님, 마침 잘 오셨어요. 이거 입으세요. 곧 있으면 손님들 다 들어와요. 형님이 잡채 좀 만들어 주셔야겠어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냥 가족 행사인 줄 알고 온 건데. 갑자기 왜 나더러 요리를 하라는 거야? 지혜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형님도 참 순진하시긴. 이런 자리에 그냥 가족 얼굴만 비추러 왔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형님 정도면 당연히 눈치채실 줄 알았죠. 그런 걸 내가 어떻게 눈치채? 나는 그냥 축하해 주러 온 거지. 지혜는 코웃음을 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해서 형님이 저랑 나이도 같은데 결혼도 먼저 했고 이 집안 며느리 노릇도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정작 이룬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이제 본부장이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저희 회사 대표님이랑 주요 거래처 사장님들, 가맹점 대표님들까지 다 오세요. 형님이 그래도 가족이니까 뭔가 보여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더러 뭘 보여주라는 거야? 지혜가 몰아붙이듯 말했습니다. 형님 손맛 좋은 거 우리 집안에서 소문 자자하잖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늘 형님 반찬 칭찬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새로 준비하는 반찬 라인 그게 바로 잡채예요. 이번에 회사에서 밀고 있는 신메뉴가 잡채 라인이거든요. 다른 음식들은 다 케이터링 업체에서 맞춰서 준비해 놨는데 이 잡채만큼은 가족의 손맛으로 만든 정통 잡채라는 콘셉트로 오늘 자리에서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형님이 손수 만든 거라고 소개하면 투자자분들한테도 훨씬 감동적으로 다가가지 않겠어요? 제 취임식에 형님이 손수 만든 잡채가 올라가면 저도 체면이 서고 좋잖아요. 형님도 우리 집안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자기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에 저를 불러다가 그것도 회사의 신제품 홍보에 이용하려 하다니 이런 무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제가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동서, 이건 좀 아니지 않니? 내 취임 축하 자리인데 왜 나한테 요리를 맡겨?
이럴 거면 나한테 미리 부탁이라도 하지 그랬어. 그리고 사람들이 다 온다는데 이렇게 갑자기 요리를 하라는 게 말이 되니? 지혜가 다급하게 다그쳤습니다. 형님, 지금 이럴 시간 없어요. 곧 손님들 다 들어온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손님상 앞에 앉아 계실 거예요? 저희 회사 사람들이 형님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 능력도 없이 그냥 밥이나 축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도 형님 체면 생각해서 이런 자리 만들어 드린 건데 지금 이렇게 나오시면 저만 곤란해지잖아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곁에서 지켜보던 행사장 스태프들이 저희 쪽을 흘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였는지 지혜는 갑자기 존댓말을 섞어가며 언성을 낮췄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표독스러웠습니다. 지혜가 목소리를 낮추며 다시 재촉했습니다. 형님, 지금 여기서 저 무안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잡채 좀 만들어주세요. 재료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형님 정도 실력이면 금방 하시잖아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면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고 남편도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스태프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언쟁을 계속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더 이상 실랑이 해봤자 소용없겠다는 생각에 저는 마지못해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체념하듯 말했습니다. 알았어, 만들어줄게. 지혜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님만 믿어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우리 회사 대표님이랑 주요 거래처 사장님들이거든요. 특히 이번에 저희 쪽 신규 투자 검토하고 계신 분도 오신다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맛있게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지혜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 주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 혼자 주방에 남겨졌습니다. 재료는 이미 다 손질되어 있었습니다. 당면, 각종 채소, 소고기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였고 오히려 이 부분에서 지혜의 치밀함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거절할 수 없도록 미리 다 세팅을 해놓은 것이었죠. 아마 제가 오기 전부터 이미 재료 손질을 다 마쳐두고 저를 이 방으로 끌고 오기만 하면 되도록 계획해 놓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떠밀리듯 시작하게 된 요리가 마음에 들 리 없었지만 이미 앞치마를 두른 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동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든 이건 다 동서가 자초한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며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당면을 삶는 시간을 재는데 손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인지 아니면 낯선 주방에서 낯선 도구로 요리를 해야 하는 긴장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면은 삶는 시간이 조금만 어긋나도 전체 요리의 질감을 좌우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시계를 몇 번이고 확인하며 신중하게 시간을 쟀습니다. 채소를 볶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남편이 이 상황을 알면 뭐라고 할까? 이렇게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 갑자기 요리를 하라니 동서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자리를 만든 걸까? 간을 볼 때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소라면 신중하게 계량하고 몇 번이고 맛을 봐가며 조절했을 텐데 오늘따라 유독 집중이 흐트러졌습니다. 화가 난 마음을 애써 누르며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조리를 이어갔습니다. 1시간 남짓 지났을까요?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속속 도착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지혜가 다시 주방으로 들어와 저를 재촉했습니다.
지혜가 코를 킁킁대며 물었습니다. 형님, 다 되셨어요? 이제 슬슬 내가야 하는데. 아, 냄새는 진짜 좋다. 저는 완성된 잡채를 큰 그릇에 담아 건넸습니다. 지혜는 냄새를 슬쩍 맡아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역시 형님이에요. 냄새 좋은데요? 이 정도면 손님들 입맛 확실히 사로잡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문 앞에서 뒤돌아보며 덧붙였습니다. 형님, 이제 나가서 손님들이랑 인사도 좀 나누세요. 저 대신 좋은 말 좀 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이거 나르는 것도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스태프들이 좀 바빠서.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더 실랑이하고 싶지 않아 앞치마를 조용히 벗어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여기 직원분들한테 부탁해. 나는 이만 나가볼게. 지혜는 살짝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저는 행사장으로 나가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자리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직원들이 제가 만든 잡채를 예쁜 접시에 담아 테이블마다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반짝이는 접시 위에 정갈하게 담긴 잡채는 겉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해 보였습니다. 곧이어 손님들이 자리에 앉아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다들 별다른 반응 없이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초조하게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분쯤 지났을까요? 여기저기서 웅성거림이 심상치 않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테이블에서 나이 지긋한 남성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불평했습니다. 이거 뭐야, 당면이 왜 이렇게 떡져 있어? 간이 왜 이렇게 짠데, 게다가 어떤 부분은 아예 싱거워. 이거 간을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다른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목소리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이거 만든 사람 누구야? 본부장님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며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채소의 숨이 반은 죽고 반은 살아있는 이상한 식감, 당면 일부는 퍼져서 뭉그러지고 일부는 서리고 딱딱한 상태, 가리고 균일하지 않은 감까지. 분명 정성껏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건지 저 스스로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 앞쪽 테이블에서 나이 지긋한 신사 한 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지혜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강 본부장, 이리 좀 와보게. 자네가 직접 만든 요리라고 하지 않았나? 지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애써 웃음을 유지하며 그 테이블로 다가가 답했습니다. 네, 대표님. 제가 저희 팀에서 정성껏 준비한 겁니다. 대표이사가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자네가 직접 한번 먹어보게. 이게 어디 사람이 먹을 만한 음식인가? 그 신사분은 다름 아닌 지혜네 회사의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권자, 그러니까 대표이사였습니다. 지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억지로 잡채 한 젓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혜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지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왜 이래? 간이 왜 이렇게? 대표이사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자네 지금 나랑 여기 계신 거래처 대표님들, 가맹점주분들 다 모아놓고 이런 걸 대접하는 건가? 이게 자네가 개발했다는 신메뉴 컨셉하고 관련 있는 요리 아니었나? 지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도 불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 거래처 관계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낸 메뉴도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손님상에 올린 겁니까?
이런 식이면 저희 가맹점에서 이 메뉴 못 받습니다. 신뢰가 안 가네요. 또 다른 자리에서는 아예 대놓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누군가 항의했습니다. 아니, 사람 불러다 놓고 이런 음식을 대접하다니 이거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새로운 협업 논의 때문에 일부러 일정 조정해서 왔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니 참 씁쓸하네요. 지혜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로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애써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속으로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통쾌하면서도 이 정도로 크게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는 데서 오는 약간의 놀라움도 있었습니다. 그때 안쪽 테이블에서 젊은 여성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기요, 여기 이 자리 사람 중에 알레르기 있는 분 계신데 이 요리에 뭐가 들어갔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성분 표시도 없고 맛도 이상하고 이거 위생관리는 제대로 한 거 맞아요? 지혜는 그 말에 더욱 당황하며 손사래를 치고 답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나이 지긋한 거래처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옆 사람과 소곤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본부장 새로 왔다고 해서 기대 좀 했는데 시작부터 이 모양이면 앞으로 이 회사랑 계속 거래해도 되나 싶네. 옆에 있던 사람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저 사람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 고생 좀 하겠어.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자 지혜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평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은 채 행사장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지혜의 취임 감사 만찬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 여기서 꼭 밝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시댁 식구 누구도 심지어 지혜조차도 전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레시피를 설계하는 능력만큼은 회사 내에서도 손꼽히지만 정작 제가 그 레시피를 직접 조리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똥손이었던 거죠. 머릿속으로는 어떤 재료를 어떤 비율로 넣어야 최고의 맛이 나오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데 막상 제 손으로 조리를 하면 그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간이 안 맞거나 불 조절에 실패하거나 식감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 여러 번 확인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뿐이었습니다. 입사 초기 저는 제 실력을 믿고 직접 조리에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신메뉴 시식회를 앞두고 팀원들에게 자신 있게 말했었죠. 제가 그때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레시피니까 제가 직접 시연해 볼게요. 그날의 참사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분명 종이 위에 적힌 배합비는 완벽했는데 제 손을 거치자 국물은 걸쭉해지다 못해 눌어붙었고 재료들은 익다 만 것과 타버린 것이 반반씩 섞여 있었습니다. 팀장님은 그 음식을 한 입 드시고는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주 씨 레시피는 정말 훌륭한데 왜 실제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날 이후로 저는 회사 내에서 조용히 손맛 없는 천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만든 배합비와 조리 순서를 그대로 따라하면 누구든 완벽한 맛을 재현할 수 있었기에 회사에서는 반드시 제 레시피를 테스트 셰프들이 실제 조리하고 관능 평가를 거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절대 주방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룰을 스스로 만들었죠. 시댁에 가져가던 반찬들도 사실은 근처 유명 맛집에서 새벽 일찍 사온 것들이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요리와는 담을 쌓은 분들이라 어디서 사왔는지 전혀 구분을 못하셨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날 지혜가 저에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잡채를 맡긴 것도 순전히 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지혜는 제가 정말 손맛 좋은 사람인 줄로만 알고 있었고 저 역시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조리대 앞에 섰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은 저조차도 그 순간까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리를 마치고 완성된 잡채의 색과 냄새를 보며 속으로 이번에도 역시나라는 불안한 예감이 스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10분 뒤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행사가 파장 분위기로 접어들 무렵 뒤늦게 도착한 남편이 상황을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자기야, 여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뭐, 재수 씨가 당신한테 갑자기 요리를 시켰다고? 그것도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자기 취임식에 당신더러 요리를 하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제가 답했습니다. 모르지. 동서는 내가 요리 못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니까. 우리 집 반찬 다 사온 거라는 사실도 모르잖아.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 제 발등 제가 찍은 격이네. 근데 자기야, 이거 단순한 가족 만찬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기 화환들 봐봐. 다 회사 이름이랑 직함 적혀 있잖아. 저도 그 부분이 이상했습니다. 잠시 후 동서의 회사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지나가며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한 관계자가 다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 신메뉴 시식 반응 완전 최악이던데 이러다 이번 분기 가맹점 계약 갱신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옆에 있던 사람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본부장이 저 자리 오르고 나서 처음 주도한 프로젝트인데 시작부터 완전히 망했네. 대표님 표정 봤어? 완전 굳으셨던데.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내 말이 이번에 새로 출시하려던 반찬 라인 시식회 겸 투자 유치 자리였다던데 저 꼴을 보고 투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저는 그제야 오늘 행사의 진짜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가족들 모아놓고 축하받는 자리가 아니라 동서의 본부장 취임 이후 첫 성과를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비즈니스 행사였던 것입니다. 신메뉴 라인을 정식으로 선보이고 동시에 새로운 투자 유치까지 노린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참사가 벌어졌으니 이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씁쓸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한테 이런 중요한 자리라고 미리 말도 안 하고 그냥 앞치마 던지면서 요리시켰다는 게 진짜 어이가 없다. 이건 뭐 자기가 무슨 사고를 쳤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체면만 생각한 거잖아. 그날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시부모님이 온 가족을 급하게 소집하셨습니다. 동서에게서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다른 버전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동서는 이미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있는 걸 보니 그동안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마음고생이 심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지혜가 먼저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저 진짜 그날 형님 때문에 회사에서 완전 망신당했어요. 대표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곤욕을 치렀는지 아세요? 지금 회사에서 저 완전 찍혔다고요. 시어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연주야, 지혜 말 들어보니
네가 그날 음식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지혜 회사 일이 크게 틀어졌다던데 사실이니?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날 동서가 갑자기 저를 주방으로 데려가서 잡채를 만들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가족 행사인 줄 알고 참석한 거였고요. 게다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신메뉴 시식 자리인지도 전혀 몰랐어요. 지혜가 발끈하며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언제 형님한테 강요를 했다고 그러세요? 형님이 알아서 만들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제가 차분히 반박했습니다. 동서가 나한테 앞치마 던지면서 곧 손님들 오니까 빨리 만들라고 했잖아. 그것도 동선의 회사 대표님이랑 주요 거래처 분들이 다 오는 자리인 줄은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게다가 나는 그날 손님들이랑 그냥 인사만 나누는 줄 알았지. 내가 직접 조리를 해야 한다는 것도 그 자리에서 처음 들었어. 지혜가 우기듯 말했습니다. 그거야 형님이 손맛이 좋으시니까 제가 부탁드린 거고요. 형님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믿고 맡긴 거잖아요. 제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믿고 맡긴 게 아니라 강요한 거지. 내가 처음에 거절하려고 했을 때 네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여기서 나 무한하게 만들지 말라고 시간 없다고 다그쳤잖아. 이때 계속 침묵하던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둘째야, 너 처음부터 큰애한테 요리를 부탁한 거야? 아니면 강요를 한 거야? 그리고 네 취임 축하 자리에 왜 큰애가 음식을 해야 하는 건데? 자기 회사 행사면 자기 회사 사람들이 알아서 준비를 해야지. 왜 큰애를 데려다가 그런 일을 시켜? 지혜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더듬거리며 답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형님 손맛이 워낙 좋으시니까 제가 좀 부탁을 드린 거예요. 저도 형님 실력 한번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지적했습니다. 부탁이랑 강요는 다르지. 그리고 네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라면 미리 큰애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야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요리를 강요했다는 게 말이 되니? 게다가 그렇게 중요한 사업 자리에 검증도 안 된 음식을 올렸다는 것부터가 이해가 안 간다. 본부장식이나 되는 사람이 그런 기본적인 판단도 못해? 시부모님의 태도가 예상보다 훨씬 냉정했습니다. 지혜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억울해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정말 억울해요. 저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형님 실력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남편이 참다 못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재수 씨, 억울하다는 말은 좀 아니지 않아? 애초에 당신이 우리 와이프를 그 자리에 세운 거잖아. 제대로 상황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앞치마 던지면서 다그쳤다며. 그게 무슨 부탁이야, 강요지. 지혜는 이 말에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을 깬 것은 다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지혜야, 너 그날 그렇게 중요한 자리라고 했으면서 왜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니? 우리도 갔으면 좋았을 텐데. 지혜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답했습니다. 그날은 회사 사람들 위주로 초대한 자리라서 부모님까지 오시면 좀 번잡할 것 같아서 따로 말씀 안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의아해하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초대도 안 하면서 큰애만 따로 불러다가 요리를 시켰다는 거네. 그것도 참 이상하다. 가족 행사도 아니고 회사 행사에 왜 큰애를 부른 거니? 지혜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동서는 애초에 이 자리를 순수한 가족 행사로 포장해 저를 끌어들이고 정작 중요한 손님들 앞에서는 저를 자신의 개인 요리사처럼 부리려 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저를 존중할 마음 같은 건 없었던 셈이죠.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확실히 알게 됐어요. 재수 씨가 그동안 제 와이프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는지요. 저희도 그동안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지혜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지혜가 원망하듯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죄송한 마음은 있어요. 근데 형님도 그날 그냥 그렇게 나가버리시지 않고 미리 저한테 뭐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이 말에 저는 참았던 화가 살짝 치밀었습니다. 동서, 그건 책임 전가야. 내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라도 했어야 하니 나는 이미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을 넘기려고 한 거야. 결과가 이렇게 된 건 애초에 동서가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더 이상 지혜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시댁에서의 소동이 있고 며칠 뒤 저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동서의 회사 감사팀이라고 밝힌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팀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주님 되시죠? 다름이 아니라 지난 만찬 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한 채로 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그날 만찬에서 제공된 잡채 요리를 직접 조리하신 게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동서가 갑자기 저를 불러서 조리를 부탁하셨어요.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날 조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간을 세게 하시거나 재료를 다르게 사용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희 쪽에서는 혹시 이번 사건이 본부장님을 곤란하게 하려는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는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어서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동서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절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레시피를 설계하는 일은 하지만 직접 조리 실력은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이 사실은 다들 알고 있고요. 원하신다면 제 회사 쪽에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감사팀 담당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느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신가요? 저는 제 소속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살짝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아, 그 회사시라면 혹시 직급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답했습니다. 책임연구원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감사팀에서는 실제로 저희 회사 인사팀에 정식으로 조회 요청을 넣어 제 요리 실력에 대한 평판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저희 팀장님이 그 요청에 응하며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팀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서연주 연구원은 저희 회사에서도 유명합니다. 레시피 설계 능력은 최고인데 정작 본인이 직접 조리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걸로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서 연구원 본인이 직접 조리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이 확인을 통해 감사팀은 저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두었습니다. 오히려 이 조회 과정에서 애초에 그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중요한 자리에 요리를 맡긴 동서의 판단 자체가 크게 문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팀 내부 회의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검증도 안 된 가족한테 갑자기 요리를 맡길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부터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이 사건의 책임이 온전히 동서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까 동서에게서 심상치 않은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그날 만찬 사건을 계기로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그날 만찬에서 잡채를 직접 맛보고 크게 화를 냈던 대표이사가 이 일을 계기로 동서가 최근 주도한 프로젝트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단순한 음식 실수 하나가 회사 전체의 감사로 이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서의 회사에 다니는 지인을 통해 조금씩 상황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 남편의 대학 동창 한 명이 동서의 회사와 거래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를 통해 내부 분위기가 조금씩 새어나왔습니다. 지인이 남편에게 전화로 말했습니다. 이번에 감사팀에서 강지의 본부장 프로젝트들 싹 다 들여다보고 있대. 그런데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라던데? 며칠 뒤 지인이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강 본부장이 예전에 자기 밑에 있던 직원 아이디어를 자기 이름으로 올린 게 여러 건 발견됐대. 그것 때문에 그 직원이 진작에 퇴사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 직원이 지금 다른 회사 다니고 있는데 감사팀에서 연락해서 이야기 다 들었다더라.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동서가 저를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대했던 사람이지만 이렇게까지 큰일이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지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그날 만찬 있고 나서 회사 내부 게시판에 익명으로 강 본부장에 대한 폭로 글이 하나 올라왔었대요. 자기 밑에서 일하다 그만둔 사람이 쓴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감사팀 귀에도 들어가서 조사가 더 빨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지인이 답했습니다. 대충 요약하면 팀원들 실적 가로채기, 야근 강요, 그리고 뭔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정황 같은 거였다는데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몰라요. 아무튼 그 글 때문에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동서의 그동안 행적이 결국 여러 사람의 원한을 사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여러 문제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던 중 회사 관계자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연주 연구원님 되시죠?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 강지의 본부장님 자리에서 발견된 레시피 노트 하나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거기 적힌 이름이 연구원님으로 되어 있어서요. 저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노트가 무엇인지 바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해 두었던 퓨전 한식 레시피 아이디어 노트였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던 시절 언젠가 손맛을 극복하고 직접 시댁 식구들에게 요리를 대접해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틈틈이 적어둔 자료였죠. 물론 저는 결국 그 레시피들을 단 한 번도 실제로 완성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맛이 부족한 저에게는 그저 이상적인 구상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노트가 왜 지혜의 자리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그제야 예전에 지혜가 김장을 핑계로 저희 집을 방문했을 때 저희 부부 서재를 유심히 살펴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녀가 노트를 흥미롭게 들여다보며 몇 번이고 아이디어에 대해 물어보았던 기억도 함께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제 서재를 유난히 오래 둘러보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연구 노트를 몰래 훔쳐갔던 것이었습니다. 회사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지혜가 최근 몇 년간 출시한 신메뉴 상당수가 이 노트에 적힌 아이디어와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잡채 신메뉴 라인 역시 제 노트에 있던 구상을 거의 그대로 참고한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연구원님, 혹시 강 본부장님께 이 레시피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답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저는 그 노트를 동서에게 준 적도 없고 사용을 허락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서재에 두고 있던 개인적인 구상 노트였는데 동서가 저희 집에 몇 번 방문했을 때 관심을 보이긴 했어요. 관계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그 방문 시점이 언제쯤인지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기억을 더듬어 대략적인 시기를 알려주었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그 시기와 동서가 출시한 신메뉴 시기를 비교해 보더니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시기와 강 본부장님이 신메뉴 기획안을 처음 상부에 제출한 시기가 거의 일치합니다. 이 부분도 감사 자료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근거로 지혜의 신메뉴 개발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레시피 노트 건이 불거지면서 저희 회사 법무팀에서도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가 개발한 개인 자료가 타사에서 무단으로 활용된 정황이 있다면 저희 회사 차원에서도 지적재산권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팀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연구원님, 혹시 그 노트에 적힌 레시피 구상 중에 회사 업무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나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아니요. 그 노트는 순전히 개인적으로 구상했던 내용이라 회사 업무와는 무관합니다. 결혼 준비하던 시절에 취미 삼아 적어둔 거예요.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연구원님 개인의 지적 재산으로 볼 수 있겠네요. 혹시 상대 회사 측에 정식으로 손해배상이나 사용 중단을 요청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가족 간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일단은 지켜보고 싶습니다. 이미 그쪽 회사 자체 감사에서 문제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니 굳이 저까지 나서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 같아요. 다만 혹시라도 제 레시피가 실제 상품으로 출시되어 판매된다면 그때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무팀 담당자는 제 의견을 존중하며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다행히 문제가 되었던 신메뉴 라인은 그날의 사건 이후 정식 출시 전 단계에서 전면 보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저는 그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실패한 프로젝트를 성공한 것처럼 포장해 상부에 보고한 정황도 발견되었습니다. 지인이 전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이랬습니다. 이번 신메뉴 라인 초기 테스트에서 실제로는 관능평가 점수가 기준치에 한참 못 미쳤는데 강 본부장이 이 점수를 조작해서 상부에 보고했더라고요. 게다가 팀원들을 상대로 한 갑질 정황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밑에 있던 직원들에게 야근을 강요하고 그들이 만든 결과물을 자기 성과로 둔갑시켜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하나둘 밝혀졌습니다. 지인이 덧붙였습니다. 강 본부장 밑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몇 명이나 퇴사했는지 아세요? 이번에 감사받으면서 그 이유가 다 밝혀졌어요. 이 무렵 동서는 상황을 뒤집어 보려는 듯 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형님,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지금 회사에서 저를 완전히 몰아붙이고 있어요. 형님이 그날 일부러 이상하게 만든 거 아니냐고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형님이 나서서 그날 상황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동서, 나는 그날 있었던 사실 그대로 이미 다 말했어. 동서가 갑자기 요리를 강요했고 나는 원래 요리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든 거다고. 이게 사실이잖아. 내가 더 뭘 설명해야 하는데? 지혜가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형님이 일부러 이상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실수였다고. 형님도 최선을 다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좀 간조해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냐고요. 지금 회사에서는 형님이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동서,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애초에 그런 중요한 자리에 나를 강제로 세운 게 문제였잖아. 그리고 내가 요리를 못한다는 사실도 나는 처음부터 숨긴 적 없어. 그냥 동서가 나한테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을 뿐이지. 동서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결국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통화를 계기로 동서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 전직 직원은 감사팀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저희 팀에서 개발한 레시피 초안을 본부장님이 가져가서 자기 혼자 프레젠테이션에서 발표하셨어요. 저희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고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결국 퇴사했습니다. 이 증언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회사 내부에서는 동서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심지어 동서가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명품 구매를 한 정황까지 발견되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더 나아가 회계팀에서는 동서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함께 조사했는데 여기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팀 회식비로 처리된 내역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동서 개인의 백화점 명품 매장 결제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인이 전해주었습니다. 이번에 회계팀에서 확인해 보니까 지난 1년간 강 본부장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에 절반 가까이가 개인 용도였다고 하더라고요. 팀 회식이라고 올려놓고 실제로는 혼자 명품 가방을 산 적도 있었대요. 이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 내부에서는 더욱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단순한 업무상 실수를 넘어 명백한 회사 자금 부정 사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동서에 대한 징계 수위는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이 겹치면서 동서의 본부장 승진은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회사는 그녀를 사실상 한직으로 자천시켰고 조만간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 무렵 시동생 도훈이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몹시 어두웠습니다. 형수님, 저 요즘 지혜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도훈은 그동안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혜가 예전부터 형수님이랑 자꾸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저한테도 늘 형수님이 손맛 좋다고 시부모님이 형수님만 예뻐한다고 불평하곤 했거든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저도 나름 지혜 편들어주려고 했는데 이번 일 있고 나서 회사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다 나오니까 저도 정말 몰랐던 지혜의 모습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훈 씨는 그럼 동서가 그렇게까지 저를 몰아붙였던 거 알고 있었어요? 도훈은 고개를 떨구며 답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서서 말리면 지혜가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니까 그냥 넘어가고 말았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형수님한테 진작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저는 도훈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괜찮아요, 도훈 씨.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도훈은 한참 침묵하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 문제도 있고 쉽게 결정하기가 힘드네요. 지혜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안쓰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뵙기도 너무 죄송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동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요? 도훈은 씁쓸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처음엔 계속 억울하다고만 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일부러 트집 잡는 거라고요. 그런데 감사 결과가 하나둘 확정되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요. 저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겠어요. 도훈 씨도. 도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근데 형수님, 사실 저도 그동안 못한 게 많아요. 지혜가 형수님 얘기할 때마다 그냥 웃어넘기기만 했지 제대로 말린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어떤 때는 저도 은근히 지혜 편에서 부추긴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도훈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조금 짠했습니다. 그도 나름대로 이 상황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며칠 뒤 시동생 부부는 결국 부부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당장 이혼을 결정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서로의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편이 모두에게 나은 방향일 테니까요. 저는 굳이 시동생의 결정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부부 사이의 문제니까요. 다만 그가 더 이상 동서의 거짓된 모습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제가 응원하듯 말했습니다. 도훈 씨가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결정하면 돼요. 저도 응원할게요. 시부모님도 이 모든 사실을 전해 들으신 후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처음엔 동서를 두둔하던 시어머니마저도 이제는 그녀에 대해 크게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며느리 되겠다고 인사 온 자리에서부터 형님 호칭을 없애자고 하지를 않나. 어쩐지 그때부터 마음에 걸리더라니. 그때 네 시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격식은 지켜야 한다고 했었잖아.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던 거야. 시아버지도 씁쓸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는 욕심이 지나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다. 연주 너는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겠구나. 우리가 제대로 못 챙겨서 미안하다. 우리가 그동안 지혜 편만 들어준 것 같아서 참 미안한 마음이 크구나. 저는 시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사실 그동안 지혜의 도발을 혼자 사귀며 넘어갔던 시간들이 서러웠던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이후로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저를 더욱 챙기시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주야, 이번 명절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와. 음식은 우리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동안 내가 우리 눈치 보느라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니? 이제라도 알았으니 됐다. 동서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와 주변의 싸늘한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시동생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는데 예전 회사에서의 일이 업계에 어느 정도 소문이 난 터라 쉽지 않은 모양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명절에는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동서도 함께였는데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없었고 저와 눈이 마주치면 먼저 시선을 피하곤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동서가 조용히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건넨 것은 다름 아닌 그 낡은 노트였습니다. 표지 귀퉁이가 접히고 몇 장은 복사한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분명 제가 오래전 서재에 두었던 그 노트가 맞았습니다. 동서가 노트를 두 손으로 건네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거 그동안 제가 갖고 있었어요. 예전에 형님 댁에 갔을 때 몰래 사진도 찍고 나중에는 아예 빌린다는 말도 없이 가져갔어요. 정말 죄송해요. 형님 아이디어를 제 것인 것처럼 회사에 올렸던 것도 다 사실이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 알아요. 저는 노트를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에 걸려있던 의문이 이렇게 직접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처음부터 나한테 그냥 물어봤으면 됐을 텐데. 동서가 고개를 떨구며 답했습니다. 그때는 형님한테 뭘 부탁한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늘 형님보다 앞서고 싶었는데 정작 제 실력만으로는 성과가 잘 안 나오니까. 형님 노트를 보고 나서 이거다 싶었고 몰래 가져다 쓰면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결국 이렇게 다 들통나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못난 짓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노트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나도 더 문제 삼지 않기로 했어. 다만 다음부터는 뭐든 정정당당하게 해. 남의 것을 몰래 가져다 쓰는 건 언젠가 반드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 동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네, 명심할게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형님. 거창한 화해의 말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사람이 벼랑 끝까지 몰려봐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걸까요? 동서의 변화가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상황에 떠밀린 임시 방편인지는 시간이 알려주겠죠. 시동생 부부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저 조카를 생각해서라도 두 사람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랄 뿐입니다. 돌이켜보면 사람이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우위에 서려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는 욕심만큼은 경계하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